오늘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랑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빨리 훑고 나서 뭔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저는 일방적인 것보다 참여형 그런 수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기 들어오셔도 좋고요. 훅 들어오셔도 좋고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셔도 좋고 네, 그러면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할까요? 요즘에 되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뭔가 투자라든지 뭐 경제, 사회, 산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그게 도대체 뭘까요? 혹시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다. 눈 피하지 마시고. 일단 말 그대로 우리는 이게 1, 2, 3차 그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까지 왔는데 일단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증기기관이죠. 철도 이런 걸로 막 돈을 벌고 그렇게 이제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기까지. 그래서 저 때 뒤에 제가 재밌는 걸 알려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그 주식시장과 다들 이제 뭐 돈을 벌고 이런 경제에 대해서는 뭐 증권 쪽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뭐 부동산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먼저 이제 주식시장 다들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설명해드리면은 1차 산업혁명은 1760년대부터 1845년 사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영국에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증기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철도 관련된 주식이 붐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동차 출현 후에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고등학생 때 샤프 전자사전 써보셨던 분들. 지금 요새 그런 거 찾아볼 수 있나요? 없죠. 샤프전자 진짜 망했어요. 실제로 제가 미쓰비시라는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샤프전자 담당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퇴출하게 되고 회사가 폐사하게 되는 것까지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그 모든 사행산업들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차 산업혁명도 자동차가 출현 후에는 저런 이제 누가 저런 걸 타고 뭔가 가게에서 왔다 갔다 하기 45km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영국에서는 그런 급등 사유가 있었고 또 2차 산업혁명이랑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엮어보면은 2차 산업혁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량 생산 네, 메카거든요. 보통 이제 공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이제 라디오나 자동차, 영화,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시기예요. 저때가 1870년대에서 1900년대 초. 그래서 다우산업지수라고 하는 미국의 그 지수가 무려 428배나 상승을 합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막 은행의 예적금 금리 얼마예요? 뭐 1, 2%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 적금 이자의 뭐 비밀이라고 해서 실제로 뭐 2% 줍니다라고 하지만 제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기간 이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금을 2%로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도 안 되는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은 저렇게 급등을 했었네? 미국 주식이 폭등하는 시기입니다. 저 때를 광란의 20년이라고 해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아시는 분들 많은데 광란의 20년, 우리 광란하면 약간 이태원이니까 이런 클럽, 죄송합니다. 또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기 메이드 있고 이렇게 하네 이러면서. 근데 저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 때가 이제 대량 생산 공장이 있었을 시기고 이제 제3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가장 가까운 20세기 후반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나왔죠. 빌 게이츠가 나오고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고 우리가 너구리로 이렇게 어렸을 때 저보다 어리신 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 486 그 게임 이렇게 띠링띵 띠링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의 지식 정보 이제 혁명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때 보시면 이게 좀 제가 컴퓨터 다른 사양에서 깨진 것 같은데 IT 버블이 일어나고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나스닥 지수가 무려 967%나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컴퓨터, PC, 하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론 그때는 사실 우리 응답하라 1988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30년 전에도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뭐 18%, 뭐 20% 해도 그때는 높았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저 때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그냥 지수만 봐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물론 단일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숲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 지금부터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이겁니다. 아직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시작 전 초입 단계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게 1, 2, 3차 산업혁명 때 어떻게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있었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앞으로 우리가 모르면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안 가지면은 자본소득,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래 이런 거 안 가져가도 돼. 무서우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자본소득 안 번다고 쳐도 1차, 3차 때와는 다르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 벌어가는 이라는 거는 뭐 제가 단순히 종목 추천을 하고 부동산 여기 사세요, 뭐 저기 사세요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이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이제 모르면요. 1차, 3차 때는 뭔가 공장이 가동하지만 그 외적으로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정말 로봇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진짜 저는 막 뭔가 폐지를 줍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보통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각 산업혁명의 말미에 보통 주식시장이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지금 뭐 최근에 올랐던 게 1월 달에 세스 2017이라고 해서 반도체나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이제 막 그런 부분을 하면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이런 거는 모르셔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톡 주셔도 돼요. 그게 뭐죠? 이러면서. 근데 괜찮아요. 그냥 흐름으로 이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실제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 IT랑 반도체 장세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차를 인간이 직접 안 몰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걔가 알아서 몰아주고 근데 그건 또 범죄에 활용될 수 있죠. 갑자기 청부살인 같은 걸로 절벽 같은데 갑자기 그게 조작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나 이런 기술의 발달은 좋은 점도 있지만 범죄나 이런 걸로 이제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뭔가 다 이런 과도기를 거치고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이런 걸로 이제 도태되는 기업과 샤프전자처럼 도태되는 기업 뭐 그리고 살아남는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우리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단기적으로 돈을 뭐 많이 불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쳤던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거를 옥석을 가려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일단은 요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기술의 티핑 포인트 이제 이거에 나와 있어요. 되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언제지? 2017년이면 2025년까지 불과 얼마 남죠? 한 8년? 7, 8년 남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된대요.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 그리고 인구의 90%가 무한 용량의 무한 저장소를 보유한다.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거 쓰시는데 인구의 무려 90%가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이 된대요. 그리고 뭐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한대요. 여기 약사분 안 계시죠? 저희 약사 의사. 근데 실제로 미국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전문의 그 암 진단하는 의사들보다 로봇이 암 이런 걸 더 잘 캐치를 해내서 의사들도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스퍼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나오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고 하는데도 약사, 뭐 의사 이런 데도 다 대체가 되고 10%의 뭐 인터넷이 연결된 안경을 쓴다 쭈쭈쭈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공상과학기술 이런 걸로 막 어렸을 때 포스터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투명한 통 안에 지나가는 뭐 자동차 이런 거. 근데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그림이나 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고 그런 기술 나와 있는데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적정한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다 일자리 잃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게 돈 벌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봐야 되고 변화에 대응한 기업은 애플, 구글, 알리바바. 아시죠? 그리고 변화를 인지하고 늦었지만 지금 적응하고 있는 지나 뭐 퀄컴이나 이런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이 뭐 우리 보시면 아실 거예요. 통신사도 그렇고 이제 뭐 누구라고 하나 뭐 이제 뭐 시리인가? 시리 말고 시리 말고 또 누구지? 비스비 뭐 이런 애들 보면은 그런 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변화 대응에 실패한 크라이슬러, 코닥, 노키아 지금 뭐 우리 들어볼 수나 있나요? 기업들 옛날에야 상위 시총 몇위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때는
엄청난 대단한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대응을 하는 회사와 안 하는 회사, 그리고 이게 좀 더 나아가면요, 대응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게 이거예요. ICBM 보시면 뭐 북핵 관련된 그거랑 같은 건데 다른 그거예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이 총 이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IoT,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모바일, 이렇게 이제 이 기술이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이제 통합이 되고 스토리텔링이 되고 연결이 돼야지 가장 큰 시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결국에는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산업을 주도하는 이제 가치가 이제 과거에는 노동력과 규모, 아까 2차 산업, 3차 산업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생산, 공장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는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애들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우리 사람으로서 이제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누구는 되게 단순한 노동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팁은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이런 산업, 그리고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에 경제나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일단 그러면 IoT, ICBM에서 IoT가 도대체 뭐냐? 사물 인터넷.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물 인터넷 관련 수혜주, 뭐 관련주 이런 걸로 뭐 급등했다. 근데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 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저렇게 영어로 들으면 인터넷 of things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사물, thing이 사물이잖아요. 이게 뭔가 뭐 하는 것. 그런 걸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IoT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바이스를 얘기를 하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요즘에 다 이런 얘기하죠. 어떤 경영, 다 빅데이터가 중요해. 뭔가 빅데이터 기반이네. 근데 뭔가 제대로 우리가 개념을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근데 이제 IoT는 사물 인터넷이고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있죠? 그리고 이제 anytime, any device고 anyone, anybody. 그리고 any service, any business,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이 모든 사물들과 이렇게 다 커넥트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IoT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뭘 그렇게 지들이 잘난 마냥 사물 인터넷, 뭐 IoT 기술이었죠. 근데 되게 쉬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거를 이제 수집한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oT는. 그래서 이제 IoT에 실제 이제 연결되고 있고 활용되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2차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공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됩니다. 공장 내 시설과 부품이 공장에 따라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제품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은 약간 뭐 조립 라인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또 해주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이 안에서 이 모든 거를 저렇게 기계가 다 해결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거고, 이미 왔고, 그리고 원격 헬스케어 이런 거에 이제 그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저는 산업에 대해서 뭐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헬스케어주나 헬스케어 쪽 괜찮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우리는 유병장수로 정말 오래 살 건데 이렇게 헬스케어 쪽이나 바이오 쪽으로는 망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아까 IoT처럼 모바일 기기에 의해서 헬스 정보를 수집을 하고, 웨어러블 컴퓨터나 우리가 이제 저렇게 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심장이 안 좋은데 뭔가 심정지가 왔다 그러면 바로 그게 감지가 돼서 자기 주치의나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GPS나 이런 게 달려있으면 바로 이제 구출해서 오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내방 환자 수가 감소가 되고 의료 예산 절감이 되고 의료비 절감, 예방 의료 이런 거 차원에서 이제 이런 헬스케어 쪽도 IoT 기반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커넥티드 카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게 다 되게 어려운 것처럼 써놨지만 그냥 다 연결된 차. 근데 연결된 차 이러면 되게 없어 보이니까 그냥 커넥티드 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우리는 핸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걸, 그럼 얘가 주변에 이제 감지하면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운전 안 하고 있어도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그 특히 이제 주식 쪽으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 이제 제가 반도체 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여쭤봤는데 반도체도 사양 산업이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가 크기가 커지는데 그게 어떻게 더 작아질 거냐. 사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분은 결국에 똑같은데 그 입자를 어떻게 더 작게 만들어서 우리 여기 그 흡수를 잘 시키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칩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작게 만드는 기술이 있냐 없냐 그런 뭐 회사들에 대해서 더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관련 수혜 어떤 분도 저한테 그런 뭐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해서 샀는데 떨어진다. 근데 그러면 자율주행에서도 되게 하는 회사들이 많죠. 뭔가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에서 뭔가 지도 역할을 하는 걸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부품을 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본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수혜주라고 해서 주인이 추천해서 샀는데 안 오른다 내 거는. 근데 왜 남의 건 오를까? 본인이 공부가 안 됐잖아. 뭘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서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들으면 그 회사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정말 나중에도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그 바로 독식이 될 거나 뺏길 것인지 아이디어를 그런 것도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도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이죠. 건물이나 이런데 상추나 뭐 이런 걸 재배하고 올리게 근데 이게 뭐 도쿄나 이런 데서는 쌀 같은 것도 그냥 그 건물에 위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그 농업 쪽도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형 농장 그리고 물류비도 절감이 되고 그냥 거기서 자급자족 하는 것처럼 이제 되고 친환경, 뭐 저비용 그리고 계절적인 요소가 이제 해소가 되죠. 비닐하우스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사실 이제 뭐 맛이 떨어지네, 뭐 아니네, 뭐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할 수 있는 뭐 이제 토지가 필요하거든 했는데 이제는 공간 활용을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다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다 다른 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할 수 있지만 이제 스마트홈은 우리 이제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자가든 전세든 아니면 이제 월세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가스불 안 끄고 나왔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나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가스불 꺼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러면서 얘 안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해줄 수 있고 그런 거 사실 예전에 그 누구였죠 이영애 씨가 아파트 선전할 때 뭐 이제 자기가 퇴근하고 뭐 들어갈 때 보일러 물이 막 데워져 있고 목욕물이 받아져 있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엄청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거 다 그 접근해서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스마트 홈, 그러니까 스마트홈들 다 모여있는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보안이나 방제 이런 것도 알아서 이제 된다는 그런 게 이제 말 그대로 IoT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비즈니스 IoT랑 이제 빅데이터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요즘에 백화점 같은 데서 막 가가지고 있으면 막 3D, 4D로 이렇게 옷 입어보고 막 사고 입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좀 이런 것들도 다 소비 패턴 파악하고 재고 관리라든지 뭐 상품 위치나 재배치 이런 거 다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랑 그 관련이 된 건데 우리는 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많이 세상이 달라졌네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활용이 된다는 걸로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ICBM에서 이제 두 번째 클라우드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들 쓰고 있죠. 구글 드라이브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 저는 이제 되게 어제 이거 사실 제 거를 뭔가 캡처해서 여기 넣으려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썼는데 구남친들 사진이 막 이렇게 막 엄청 있더라고요. 몇 년 그래서 되게 놀라서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그거였는데 그리고 뭐 원드라이브나 이렇게 막 드랍박스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계신 분들 안 계시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핸드폰에 사진도 지금 몇 개 동영상 찍고 나면은 좀 용량 없어서 죽겠는데 다 클라우드 이런 데 넘겨놓잖아요. 이런 빅데이터를 개발하는 걸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토마토TV 머니맨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 크라우드 펀딩에 크라우드가 클라우드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크라우드, 군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모아서 펀딩을 한다는 건데 그 4차 산업혁명이나 클라우드가 나오니까 요즘에 그 클라우드 펀딩 있잖아 그거 막 구름 그거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빅데이터.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수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많이 모았으니까 이걸 이제 분석해서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빅데이터 ICBM에 나오는 그 B인데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들에 의해서 맞춤 뭐 정보로 가공을 한다. 뭐 이거는 되게 재미없는 이슈들이니까 이제 뭐가 달라졌냐? 빅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랑 뭐가 다르냐? 규모가 일단 굉장히 이런 엄청 크고요. 기존에는 우리 핸드폰 정도에서 보는 게 뭐 메가바이트 몇 기가 정도잖아요. 128기가 뭐 이렇게 64기가. 근데 이제 테라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엄청 커지게 돼요. 왜냐면 이 정보에 우리는 쓰나미와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단위나 규모가 달라지고 일단 다양성.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유튜브, 뭐 멜로, 뭐 이제 뭐 카카오톡 이런 데이터마다 크기와 내용이 달라서 통일성이 어렵다. 다 달라요. 얘네들이 데이터 뭔가 다 비정형 데이터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정형 구조의 데이터가 대부분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커지게 될 거고 속도는 지금 너무 빨라. 그 전에는 이런 게 활동 주기가 몇 시간 몇 주였는데 이제는 분초 단위로 엄청나게 빨라지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따라가려면 분석하는 능력을 우리가 인간들이 더 키우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게 더 이제 커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거는 이런 서점에 가보셨던 분들은 책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경영을 바꾸다, 빅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문제에 의한 해결을 해주고 우리 인간들이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빅데이터를 보면 다 알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글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막 글 써서 뭔가 오타를 냈어. 그럼 그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본인이 쓰는 오타는 안 보여, 잘.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견에 의한 문제 해결은 빅데이터가 잘 해결해주고 의사결정을 향상시켜줍니다. 인간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줄여주고 그리고 스마트 가치 창출, 스마트 비즈니스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빅데이터에 의한 경영 혁신 단계고 이런 게 기업에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각각 회사 내의 구성원들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업에 못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바일입니다. 이건 이제 다 우리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으로 추출된 맞춤 정보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되고 우리도 출근할 때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안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소셜 커머스 뭐 티몬이나 그런 위메프 같은 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빅데이터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고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직장인 여성분들은 도대체 어느 시간대에 쇼핑을 가장 많이 할까? 잠자기 전에 누워서 이제 잠이 안 온다. 뭐 하나 볼까 하다가 이거 2, 3만 원밖에 안 해. 이거만 사야겠다. 사고 아니면 출근할 때 그냥 전철에 앉아서 머쓱하니까 그냥 기사 보거나 아니면 보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분석해서 오히려 그때 더 많이 이런 빅데이터를 내보내서 뽐뿌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낚였어.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거 다 기업에서 그런 거 분석해서 야 이때 내보내, 이때 광고하란 말이야. 이런 거에 다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구글만 해도 내가 예전에 한번 봤던 쇼핑몰 옷인데 구글 검색을 하면 이쁜 옷 여기 이거 이쁘지 않나요? 옆에 뽐뿌하잖아요. 그래서 야 얘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예전에 이거 봤던 거? 그거 다 우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렇게 한 걸 모바일 기기나 이렇게 서비스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지멘스나 지이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걸 이제 다 걔네가 수집하고 모으고 이런 거를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자동화 시스템 공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 회사들이 보통 이제 대기업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앞으로 이제 퍼져가겠죠. 그런 문화들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른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의사결정의 자동화, 과학화. 뭐 사실 뭐 이거는 별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지금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냐. 실제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사기를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 앞에 이제 내가 툭 붙이면 이렇게 쓰러지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택 하시는 분들을 이런 거를 사기 적발률을 높여가지고 이런 것도 빅데이터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 이제 발굴하는 데도 쓰고 카드사에서도 본인 사람들의 카드를 어디서 많이 끌고 어디서 쓰는지 이런 행동 패턴이나 소비 패턴을 다 누적 자료를 해서 맛집이나 의사결정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다 활용을 해요. 실제로 이런 고객 관리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나 의료 쪽, 뭐 이렇게 뭐 헬스케어나 뭐 이제 그리고 뭐 제조나 이런 재난 공공 쪽으로 다 이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던 본인이 뭐 지금 속해 있는 회사 그런 걸로 더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본인의 뇌의 그거 이제 뭔가 활용 능력부터 바꾸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돈을 벌어가거나 잃지 않는 그런 일차적인 뭐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활용한 투자 및 비즈니스 포인트는 아까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CBM이 한 번에 이제 통합해서 활용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를 해요. 우리도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끼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말 그대로 IoT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했어. 아, 우리 사물인터넷 적용하는 회사야?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그 경영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으고 분석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이나 뭔가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한다고 할 때도 사물 인터넷 수혜주라고 해서 낚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사물 인터넷 하고 있어. 이 회사는 뭔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다른 데 주는 회사인지 아니면 지들이 그걸 했다는 건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키워드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아 좋은 거다, 이건 좋은 거야, 이거는 나는 앞서가는 사람, 이런 거는 정말 그거의 오류예요. 자기 의사결정의 오류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이나 뭐 유통산업 경우는 이런 전국의 이런 지점들의 거래 정보를 수집을 해서 통합해서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모바일로 다 앱에 들어가 보면 나한테 맞는 큐레이팅 서비스를 해주죠. 뭐 누구누구 고객님, 뭐 예를 들면 그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PB라고 프라이빗 뱅크 뱅킹 관련해서 그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CMA나 은행 예금 자산에 몇 억 이상 유치된 자산가만이 여기 오세요, 여기 이상한 방에 끌려가가지고 되게 막 커피도 주고 뭐 좋은데 앉히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로보 어드바이저도 나왔죠. 로봇이 대신 그런 걸 해주고 대응을 해주는 세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매스로 더 많이 보편적으로 하게끔 된 거예요. 지금은 사실 500만 원, 100만 원만 있어도 뭐 이제 그렇게 자산 관리 해줄 수 있게 앱에서 다 떠요. 그런 관리가. 근데 이제 뭔가 부자가 돼야지, 나는 돈을 많이 모아야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이런 서비스가 나왔으면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저는 돈 벌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뭔가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걸 뭐 추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몰라서 못 활용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다 공짜로 회사나 이런 데서 해주겠다는데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사실 모아도 돈이 되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하나하나 나중에 가면서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를 세계 경제에서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나.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이런 걸 주도를 잘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애플, 그 전에는 예전에 뭐 이제 월마트나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도 상위에 있지만, 예전에 아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기업들의 상위는 없어지고 이미 이제 IT 기반이나 이런 애들만 거의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의 미국이 그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아까 해외 주식 직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중국이신가요? 뭐 미국 어디 쪽 가고 계신가요? 다 하고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세금은 어떻게? 관리 따로 안 하시고요. 근데 저렇게 해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굉장히 양도세가 비싸거든요. 한 22% 정도 돼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면.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주식에 대해서 나중에 그 과세를 하자, 그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주식으로 단타 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지금이 기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뽕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더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무서워서 난 주식 못하겠다 하면은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증권주를 사세요. 단순한 이유예요. 그냥 예를 들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뭐 5, 6만 원대 했는데 지금 뭐 9만 원이면 시면 되거든요. 근데 증권주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주가 은행주든 증권주도 오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지금 앞으로 그런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았어요. 직접 투자를 하는데 양도세를 과세를 안 하는 나라였으니까 얼마나 해피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끝난다니까
제 주변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고객분들이 나 이쯤 되면 이제 주식 좀 이제 정리하고 부동산이나 다른 데로 좀 안전하게 박아놔야지 했는데 안 되겠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땡겨야겠어. 바짝 땡겨야겠어. 해가지고 지금 주식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장도 좋으니까. 근데 그냥 나는 하기 어려운데 근데 증권주들은요. 최근에 다 보세요. 제 말 거짓말 아니라 증권주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내가 하나하나씩 이제 뭐 리스크를 뭐 줄여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이런 로봇들 알파고 사실 진짜 이거는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마 사람이 전 세계 1등인데 로봇 따위한테 질 수야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되게 우리는 위협받을 수 있어요. 진짜 위협받고 있고 실제로도. 그리고 이런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같은 그 플랫폼 회사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어도 이거를 모바일 그걸로 기반으로 하는 앱이나 그런 걸 만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 주변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말고 사업이라는 거 뭔가 했을 때 주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저거 들으면 굉장히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대기업에서 이런 앱으로 뭔가 해서 모수를 빨리 모으지 않으면 바로 그런 데 뺏기거나 그냥 도태되는. 근데 결국에는 얘네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에어비앤비는요 숙박업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보통 힐튼 호텔 하면은 걔네는 막 그 부동산 거부 뭐 호텔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에어비앤비는요 지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없어요. 근데도 힐튼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넷플릭스도 저 예전에 이거는 번외인데 재밌는 얘기로 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온 언니가 우리나라로 오면 라면 먹고 갈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미국 버전이 넷플릭스 앤 칠 하면은 우리 집에서 저거 보면서 좀 쉬다 갈래?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고 갈래? 이런 거는 정말 옛날 얘기인 거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게 얘네의 그런 픽업 라인이나 작업 치는 말에도 써질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는 플랫폼인 거예요. 넷플릭스로 지금 하고 있는 뭐 우리 하우스 오브 카즈나 뭐 되게 미드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50개국에 6천만 명 회원. 뭐 지금 더 많이 늘었겠죠. 제가 예전 데이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버.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버 말고 제가 최근에 되게 플러스 좋아한다고 올렸는데 카 쉐어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돼도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시대예요. 굳이. 왜?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부자라고 해서 이런 걸 안 써.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그걸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에어비앤비로도 부수입을 한번 올려봤던 사람이거든요. 한 달에 월세 이상을 뽑으니까 짭짤한 거예요. 제 몸은 상할지언정 청소를 하고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내 집에서? 이렇게 하지만 또 사람들이 그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에 대해서 이제 공간 쉐어링을 해서 그걸로 막 90만 원, 100만 원 한 달에 벌어 들어오니까 사실 다들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 그런 거잖아요. 임대소득, 뭐 불로소득, 한 달에 내가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알아서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걸 해봤는데 절대 누가 불로소득이래요.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근데 정말 그게 땀도 흘리고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그걸 나쁘게 보고 나라에서 되게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다들 이렇게 토요일에 남들 자고 있거나 놀러 가거나 할 때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엔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보면은 제조업이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잖아요. 제조업을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다 대응을 해요. 뭐 결국엔 다 이제 스마트 뭐 팩토리 이런 거겠죠. 이제 뭐 독일이나 뭐 유럽이나 다들 보면은 우리나라 빼고는 전부 다 뭐 선진국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3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사람이 기계를 종속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는 거는 기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냥 기계라고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굽어가지고 걷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이렇게 조립을 하는 기계였는데 그 영화 AI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로봇도 이제 감정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될 수가 있으면 로봇이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가 가능한 게 더 보편화가 되면은 진짜 저는 되게 사람으로서 되게 무섭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그 본인이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가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재밌는 또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미쉐린 타이어 아시죠? 미쉐린이 그 미슐랭 가이드의 그것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센서를 부착한 이제 얘네가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이걸 그냥 소비로 이렇게 넘기는 시대가 예전이었다면, 요즘에는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같이 되는 거예요. 아까 빅데이터나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예를 들면 이용 과정에서 생산되는 센서 데이터를 먼저 이제 센서 데이터가 부착된 그 타이어를 팔고,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 얘네가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뭐 중간에 어떻게 마모가 되는지, 어느 지역을 많이 가는지 이런 게 다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생산과 다시 결합시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이렇게 피드백을 각각 기획 단계, 뭐 이제 뭐 생산 단계, 제조 단계, 뭐 마케팅 단계 이런 걸로 다 따로 받아가지고 효율이 없었다면은, 지금은 다 이거 플랫폼 안에서 이걸로 그냥 한 번에 초연결주의라고 해요. 초연결 플랫폼, 초연결 시대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 사회, 초연결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 걔네가 중심이 되고 이 모든 게 다 연결됐다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주의, 초연결 사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생산과 소비의 혁명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뭔가 나중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거나 기존의 고객들한테 끊임없는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아, 내가 봤을 때는 얘 무조건 대박나, 그런 식으로만 가다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저는 분명히 도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나,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게 이런 것도 하나의 소통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데이터나 피드백을 바로바로 즉각 반영을 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고, 사실 뭐 이제 독일도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하고 있고, 중국, 사실 뭐 중국이라고 하면 제가 다음에 또 뭐 특집을 하나 뭐 따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한 그런 건데, 중국도 제조 뭐 2025라고 해서 얘네가 되게 그런 단계별로 엄청나게 크게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뭐 저런 10대 중점 산업을 봤을 때 뭐 차세대 정보 기술, 그리고 뭐 한국 우주 기술 이런 거, 정말 이게 특히 반도체나 IT 쪽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런 게,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저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쪽, 파나소닉이나 소니는 지금 망했지만 삼성전자랑 이런 애들 앞섰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렇게 걔네가 클 때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유명한 애들의 엔지니어들을 돈을 주고 개런티를 높게 주고 뺏어왔대요. 근데 그런 일본도 그렇게 파나소닉이나 소니로 잘 되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돈을 주고 일본 엔지니어를 빼왔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제 친구는 중국에 있는 데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연봉으로 해서 뭐 인센 빼고 한 6천, 7천 되는데 3배 주니까 오라. 다 그렇게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샌드위치 같은 위치? 일본의 그 기술력에는 뭐 물론 이제 반도체나 이쪽은 앞서갔지만 아직은 자동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의 이런 이제 자본력이나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이에 애매모호하게 끼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에서 미는 게 계속 창조경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경제가 도대체 뭔데?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거리 창출이 돼야 된다고 봐는데,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역 같은 데 가면은 할머니들이 그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공무원들이 보고를 올렸대요. 그분들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준다고 해서 보고를 올려서, 아, 우리는 일자리 창출했어. 일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건데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에 되게 만족을 느끼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 실태가 굉장히 우스운 꼴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른 거고, 중국도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보였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했던 곳이 알리바바, 애플, 구글, 알리바바 있었잖아요. 알리바바 실제로 손정희 그 회장이 원래 소프트뱅크 회장인데, 지금은 다시 유니클로 회장이 다시 재계 1위로 올라왔어요. 이건 예전 데이터인데, 이때 알리바바가 상장을 할 때요, 손정희 회장이 14년 전에 알리바바에 투자를 했었는데 무려 그 가치가 2,900배가 상장을 하면서 손정희 의장이 이때 당시에 이 야나이 타다시라는 유니클로 회장, 유니클로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그건데, 이 얘네한테 14년 전에 이렇게 성견지명으로 투자를 했다가
1위로 잠깐 올라서는. 지금 알리바바가 다시 주춤해가지고 떨어졌지만 다시 저는 얘네가 혁신과 혁명을 계속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언젠가는 유니클로 같은 단순히 이제 그런 옷을 하는 회사들보다는 더 이제 애플이나 구글급으로 가면은 다시 저 사람이 세계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래요. 우리가 아까 흔히 알고 있는 볼보, 모토로라, 뭐 산요, IBM 다 중국이 샀어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되게 이게 온화하게 웃고 있지만 야, 나 다 가진 거 돈밖에 없어. 너네? 나 우리 그거 한데 이렇게 이런 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중국이 카트에 그냥 이렇게 손쉽게 사는 거예요. 얘는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저희 얼마 전에 그 비글램의 희진 쌤이 저희가 중국 세션 했을 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내수에서도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 기업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거고, 되게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본력, 뭐 브랜드, 기술력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위협받는다. 그리고 아까 봤던 샤오미에 대한 이 일화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 세그웨이가 원래 우리나라 회사, 그러니까 그 해외 회사인데 샤오미는 사실 이 사람들 굉장히 철학이 있는 게, 우리는 모방을 하지만 각 그 가전 제품이나 이런 전자 제품에 있어서 탑인 회사들의 제품을 모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전에 탑이 되는 게 샤오미의 철학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철학이라고 봐요. 용두삼이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원래 이제 GD가 이렇게 막 타고 나왔잖아요. 그거 이제 GD는 정품을 타고 있는데 그거 한 대가 몇백만 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샤오미가 그걸 보고 바로 이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거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00만 원대. 아니 근데 샤오미에서 만든 거 30만 원. 30. 그러니까 거의 가격이 기능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3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대인데 이게 30만 원대면은 당연히 이걸 사려고 하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샤오미가 무서운 회사냐면요. 이거를 팔아서 세그웨이를 회사를 샀어요.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되게 재밌죠. 그런 나라입니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저런 머리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지만 뭐 잃어버린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소니 마찬가지고 올림푸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베 올림픽스라고 해서 지금 2020년에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베가 이제 엔저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그런 것 자체가 그 원전 이제 터진 이후로 되게 다시 나라의 내수를 그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일본은 다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증시도 많이 올랐고 리먼 이후에. 근데 실제로 이제 일본도 저도 예전에 올림푸스를 담당했을 때 올림푸스 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카메라 디카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는요 내시경, 현미경 내시경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우리 그런 거 봤죠? 이거 캡슐 하나를 딱 먹으면 내 몸을 여행을 안 해? 그래서 뒤로 뽕 나오면 내 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서 제가 나와서 제가 데이터를 하는. 올림푸스 이미 저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저런 거 지금 부자들만 먹고 있죠. 우리 부자들은요, 부자들은 암세포 항암 치료하면 우리 다 머리 빠지고 하잖아요. 근데 암세포만 죽여주는 방사는 한 번 째는데 2~3천만 원 하거든요. 그거 한 2~3번 쐬면은 그 사람들은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쐬고 그냥 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쐬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서로 살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 되게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는 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도에 막 실리콘, 인도는 약간 IT 쪽으로 발달된 애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지만 인도가 여태까지 발전을 많이 못했던 사회적인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회쌤? 맞아요. 카드 제조.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안 됐던 것처럼 저는 예전에 정말 놀랬던 게 제 고객 중에 이제 인도 쪽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 자기가 승무원이 인도 그 걔네 로컬 항공사의 승무원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카스 상에서 신분이 낮은 인도 사람의 그 승객을 보면 커피를 안 준대요. 그 정도래요. 내가 내 돈 주고 비행기 탔는데
네가 신분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그런 민주적으로 되게 낙후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학생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 했던 것처럼 걔네도 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 머리들이 되게 지금은 딱 시점이 맞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인도 쪽도 투자할 때 지금 뭐 베트남, 중국, 인도 쪽은 굉장히 최근에도 추이가 좋은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 흐름이나 경제 흐름도 많이 보셔야 되고 한국은 그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나라에서는 되게 거창하게 저렇게 해놨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저런 거 이제 신정부 때 보고 저런 거 보면서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통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런 쪽으로 나라에서 민다고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고 저기에 그럼 되고 있는 회사들은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키워드만 들어가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시스템을 활용해서 경영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늘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전 세계 그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도 안 돼요. 아니 2%가 안 돼요. 한 1.9 몇 프로?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딨지? 안 보이네요. 일단 어딘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인데 되게 작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준비도에 대한 평가도 대만이나 뭐 이런 뭐 홍콩 이런 애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는 25위. 중국도 사실은 아니지만 중국은 근데 아까 봤죠. 돈 있잖아요. 이거 뭐 없는데 그러면 저렇게 잘 된 애들 우리 살게.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애들 사잖아요. 쟤네는 자본력으로 기술이나 이런 걸 브랜드를 사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데 끼어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되게 많이 앞서 있고요. 저런 준비도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결국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나중에도 이제 뭐 저희 3강 때 이제 그렇게 본인들에 대한 그런 걸 해보겠지만 저는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사실 아까 경험 해보셨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간접 경험해서 돈 잃었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뭐 어디다가 투자하셨던 경험이에요? 울지 마시고 울지 마. 브릭스 그쵸. 시기는 잘 타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보면 전 세계 증시 같은 거 나오는 리포트가 되게 많은데 브라질 경기 되게 지금 안 좋거든요. 뭐 러시아랑 브라질 빼고 그 두 나라 빼고 지금 다 좋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만 빼고 지금 다 좋기 때문에 다른 데 넣어두신 분들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게 투자에서 보통 철학인데 근데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저것 다 담아두면은 실제로 뭔가 이게 확 올랐을 때 내가 이제 그 수혜를 봐야 되는데 너무 또 자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담아두면은 또 재미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데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유진 씨가 전 세계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래. 그래서 다 이렇게 여기도 담고 룰렛 하듯이 다 담았는데 예를 들면 하필이면 내가 브라질이랑 러시아에 몰빵 해놨던 거지. 그러면은 아씨 제 말 듣고 지금 내가 분산 투자했는데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외 보실 때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4차 산업혁명 이런 데 선두로 가고 있는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전체적인 내수나 경기가 좋은지 이런 걸 보면서도 섹터를 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지금 섹터 봤을 때 그 러시아랑 브라질 쪽 말고는 선진국 중에서도 몇 군데 이제 빼고는 다 되게 지금 좋은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익혀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고 뭐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런 만약에 ICT 기술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업의 결합들은 여러 가지 지금 금융이나 뭐 유통이나 교육 쪽 사실 지금 요즘에 교육도 보면 저 아시는 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교육 사업인데 요즘에 애기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3D 프린터로 뭐 만들어 오기 이런 거 지금 하나요?
대중화 되어 있진 않고 근데 앞으로 이제 대중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그 3D 프린터 우리는 옛날에 깡통 같은 걸로 재활용 이런 걸로 만들어서 막 거기 로봇으로 만들고 했는데 지금 애들은요 3D 프린트로 이제 막 소프트웨어 막 넣어가지고 그거를 숙제로 만든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급지다. 우리 때는 난 요구르트병 이런 거 막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방학숙제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교육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 그분 이제 하고 계신 사업이 그런 3D 프린트로 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제 학교에 더 보편화가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지금 준비를 작년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지만 항상 사실 기회나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고 준비한 자들만 이제 가져가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금융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다들 관심 있는 건 이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 돈 어떻게 벌어? 기승전 돈 벌기.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나 뭐 보험, 주식 거래 이런 것들이 뭐 핀테크나 수수료 절감 저런 것들 우리가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K뱅크 계좌 안 가지고 계신 분. K뱅크 가지고 계세요? 네. 혹시 K뱅크 계좌 가지고 계신 분? K뱅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앞서가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사실 뭐 많이 검토된다고는 하지만 환전 수수료나 해외 송금 수수료 뭐 그런 건 사실 보편화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금이라든지 그런 대출 그런 일반적으로 K뱅크라든지 이런 카카오뱅크 이런 거는 은행에서 이런 지점이나 이런 거 다 인건비나 이런 거 다 제하고 수수료도 다 빼서 거품 없게끔 24시간 그리고 돼요. 은행은 영업시간 있어야지 가서 대응을 하는데 얘네는 뭐 계좌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다 아무나 가능하고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요즘에 보시면 저도 은행을 다녔었지만 은행은 1층에 지금 많이 없죠. 지점. 2층에 올라가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통폐합이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K뱅크나 이제 카카오뱅크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런 거 이제 활용하셔서 조금씩 그러니까 돈을 벌어간다는 게 그냥 바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새고 있는 돈, 내가 몰라서 못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가져가는 게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되게 저 대구에서 오신 학생분 굉장히 진취적이신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3이에요? 와, 여러분들 진짜 우리 반성합시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 수혜 지구인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서 온 친구는 주식도 하고 지금 저희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제 블록체인도 이 4차 산업혁명의 금융 기술이 발달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제 토마토 TV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가상화폐 특집으로 방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투자를 해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고 왜 그렇게 다들 투자를 하려고 난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투기와 사행성을 좋아해요. 그리고 냄비긍성이죠. 그래서 이게 좋을 때도 있죠. 뭐 금모으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또 너도 나도 이렇게 금붙이 이렇게 다 내가. 근데 이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을 할 때는 되게 또 결합이나 단합이 잘 되는 나라지만 또 이제 뭐 하나 좋다 그러면은 정말 얌체처럼 안 하는 척 하면서 다들 계좌 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다가 막 물려있고 막. 근데 왜냐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1비트코인당 전 세계적인 지금 평균 시세가 한 30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대 사이 왔다 갔다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500만 원까지 갔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주식 방송 할 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1비트코인당 100만 원도 안 했었거든요. 7, 80만 원 했을 때부터 저는 사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샀으면 500만 원까지 갔다가 300만 원으로 떨어져도 그 사람은 3배 이익인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방송 얘기하고 나서 한 달 만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왜냐면 매수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돈 벌려고 지금 너도 나도 비트코인 하니까 나도 지금 내가 400에 샀으니까 곧 한 지금 300이 500 됐으니까 다음 달 되면 이게 800, 700, 800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300, 200 떨어져.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 하면서 남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주식도 그렇지만 모든 투자에 대해서 다들 주변에서 나 잃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나 이거 사가지고 오늘 술은 내가 쏜다 했는데 그게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돈이 정말 내가 그 매도를 해서 내 돈으로 인출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어떤 이제 특히 남자분들 막 내가 오늘 한 거 상한가 가가지고 쏜다 했는데 다음날 막 하한가 가 있고 막 그러면은 뭐 얼마나 실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게 아까 농업이랑 같아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게 싹이 트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풍년이 올 수 있고 풍년이 올 수 있고 이제 그런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금융도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뭔가 이제 그런 위기가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죽지 않을 정도로 잘 그렇게 가지고 가면은 그게 평가 손익이 이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내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손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그거 내 돈이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막 난리 치시는 분들 엄청 많이 계세요 사실. 근데 브라질도 예전에 그때 사시고 손절 안 하셨으면 계속 가지고 갔으면 이득이었을걸요?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보통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냄비 근성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들 이제 너무 나는 내일 당장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으면 좋겠어. 다들 그렇게 사실 저도 다들 그렇죠. 안 그렇다고 바보지.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바보는 아니고. 근데 실제로 돈이나 사람은 제 경험상 뭐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쫓으면 쫓을수록 달아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또 안전하게 그렇게 가져가고 물론 이제 뭐 공격적으로 가는 거는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 난 그래도 적금만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여담이 길었는데 그래서 뭐 유통이나 뭐 교육, 뭐 의료,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지나가고 결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외래 환자 비율 증가, 뭐 원격 진료 비율 증가 뭐 이런 것도 여기 의사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은 말 그대로 요즘에 그래서 저는 공대생 출신들이 제일 부러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요즘에는 그 금융 공부나 경제 공부랍시고 공부를 해보면 나 그냥 옛날에 공부 안 됐어도 이과 갈 걸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문과생으로서 이런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물리학으로 뭔가 진짜 리포트 같은 거 제대로 된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막 포뮬라 같은 것도 적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아직 뭐 학생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주변에서 그 진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공대를 나와서 나중에 MBA를 하는 게 요즘에는 가장 갑질을 하기 최고의 그거예요. 저는 지금 문과 나와서 그쪽으로 하다가 공대 쪽으로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머리가 굳었는데 지금 와서 뭐 그런 수학도 안 돼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만약에 진로 쪽으로는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러니까 공대를 나와서 그걸까지 경영까지 접목을 시키면 가장 베스트고요. 아니시더라도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IT 쪽이나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하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대응을 좀 하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3D 프린팅이나 뭐 무인 운송 수단 실제로 미국에 그런 거 있었죠. 아마존이었나? 그 드론으로 택배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뭐 문제가 많아서 뭐 이래저래 하는데 사실 그래봤자 나중엔 결국에는 사람들 줄고 인구 절벽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고령화가 되다 보면은 이런 것들로 다 대응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로봇 쪽 그리고 뭐 신소재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디지털 아까 뭐 얘기했던 이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뭐 공유경제 이런 것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이다. 아까 ICBM 이런 거 다 통합해가지고 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금융거래는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이런 거 책이나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오늘은 사실 뭐 머리에 다 안 담아가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저렇게 말 드리는 것 중에서는 키워드를 좀 검색해서 본인들이 좀 더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블록체인이 뭐길래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왜 뜨는 거지? 쟤네가 왜 금융거래 안 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뭐 난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뭐 이제 공유경제. 사실 뭔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요즘에는 뭐든지 다 이렇게 모수나 플랫폼 기반으로 하니까 이런 거를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저런 디지털 플랫폼은 원래 있었지만 조금 더 예를 들면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쇼핑몰 되게 크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그 1차적으로 이제 판매하고 하는 거 외에도 빅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 고객이 5년 이상 우리한테 총선 고객이면은 그거에 대한 큐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 고객이 어떤 걸 많이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앱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이런 데 들어가서 아, 누구누구 고객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군요.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하면은 장바구니에서 한 두세 개만 담아놨는데 저것도 괜찮은데 이래서 막 세네 개 사게 되는 더 그런 걸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3달 전 대비 40%나 올랐더라고요. 그거를 도입하고 나서.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구나. 잘 빨리빨리 대응하고 있는 데는 확실히 그게 그 반응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아까 봤던 이런 자율 주행 쪽.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기술 발달 이면에는 이런 법적인 책임,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도 알겠지만 퀴리 부인이 그 핵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우리는 크게 발명한 거지만 또 북한이 또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니까 이런 기술 발달에 대해서 뭐 되게 부정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간에는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니즈는 충족하거나 좋게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서 잘 살아갈 건지 그거를 알아가는 게 더 지혜롭고 현명한 거다. 아까 물리학 나왔는데 지금 생물학이네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고 아까 지희도 이제 지금은 뒤늦게지만 애플, 구글, 알리바바처럼 이렇게 이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1980년대는 저렇게 이제 지희가 저런 사업 구조를 했었지만 지금 2001년도에는 뭐 지희가 금융 쪽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셨어요?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였죠? 근데 걔네 요새 금융 쪽이랑 지금 핵심 산업은요 에너지, 항공, 교통, 산업 인프라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그 대기업들이 아까 봤던 산업혁명이나 이런 구조에 따라서 본인들의 핵심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 가능성은 말 그대로 좀 이제 어려운 게 고용이 없는 성장.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고용을 하지 않아도 로봇이나 이제 이런 기계들이 다 이제 대응을 할 거니까. 그리고 제로 금리에도 구조적인 장기 침체.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돌아가겠지만 뭔가 기계들은 자기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걔네가 우리처럼 뭔가 뽐뿌질이라서 뭐 명품백을 사겠어요. 뭐 이제 기계가 로봇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 차 멋있는데 저 차 하나 사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거는 이게 소비도 있고 생산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갈 텐데 저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저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굉장히 사회학자들은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야기하는 문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 쪽에선가 가장 낮잖아요. 지금 출산율들. 저도 뭐 결혼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다들 이제 앞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인구 대체율보다 낮고 지금 여러 가지 저런 문제들 사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지금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들 얘네는 다들 아시죠?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리고 아까 잘 대비하고 있는 지희 이런 애들까지. 버크셔 회사에는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하는 회사예요. 네. 워렌 버핏이 하는 회사고, 네. 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 그러면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정도는 우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나 경제에 좀 공부하는 사람이야 약간 얘기할 수 있는데 존슨앤존슨 다들 알죠. 존슨앤존슨은 다들 알고 뭐 엑선모빌 그리고 아마존도 다 알고 웰스파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면 어디선가 좀 뭐 상식적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이런 혁명이 무조건 좋은 거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잠재적인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아예 진짜 작은 일을 해서 로봇이나 기계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일이든지, 아니면 진짜 이런 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지, 이게 빈부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해요. 이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뉜다고, 이게 되게 10대 어젠다로 나왔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치솟는 실업률, 그죠? 실제로도 우리나라 조선업이랑 중공업이 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제 그 친구, 혜진 씨가 현대 쪽 계열사에 있어서 자기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설마 우리나라 중공업이 망하겠어? 그래가지고 본인 돈 한 몇천만 원을 이렇게 몰빵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뒤에 씨 망했어! 우리나라 중공업이 망했어!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현대 중공업이나 삼성 중공업, 그 STS 다니시는 분들이 다들 주변에서는 그 전까지는 야, 너네 아들, 너네 딸 되게 대기업 다니고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막 괜히 막 숨기고 싶거나 그분들 뭐 하고 있는, 저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실업 당했거든요. 구조조정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지만. 그런 것도 있고, 리더십의 실종, 리더십이 필요 없게 되죠. 아니, 왜냐면 아까 빅데이터가 다 알아서 그걸 분석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이런 것들 크게 필요 없을 수 있고, 뭐 지정학적 갈등 계속, 뭐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 그죠? 여태까지는 정부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찌라시 같은 거 봤을 때 뭔가 예를 들어서 탑이 갑자기 뭔가 뭘 했대, 약을 했대, 그러면 이거 좀 아시는 분들, 이건 분명히 정부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들 스캔들 나오거나 성매매 나오면 또 나라에서 뭔 일이 있네. 그런, 사실 지금도 이런 불신이 있는데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한테 더 그런 게 오픈이 되고, 그런 게 다 증명을 시켜주고, 사실 팩트잖아요. 팩트, 데이터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국가주의 심화, 물 부족. 사실 실제로 펀드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그러니까 산업, 지역별로 말고 산업으로 보면은 그 물,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물 막 이렇게 사 먹지만 그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없이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돗물 막 먹고 그랬었는데, 그 해외 갈수록 더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도 지리산 공기 캔? 이제는 공기도 우리가 사서 마셔요. 물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대체 에너지, 그리고 환경, 지금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 공기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두 개는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두 개를 지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계속 투자를 하고 지키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그런 펀드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뭐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슈로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의료 격차는 아까 얘기했죠.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실제로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갑상선 수술만 해도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찍 그어서 여기 흉터 다 남는 사람들은 한 120만 원? 100만 원대면 수술하거든요. 다빈치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이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요. 그거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티도 안 나게 수술도 잘해요. 성형 말고도. 아까 뭐, 죄송해요. 괜히 찔려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리스크, 뭐 국가 간 갈등, 뭐 기후변화, 뭐 이런 거 쭉쭉쭉 있고, 사실 근데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소득 불균형과 실업과 불안정 고용, 저런 게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사이버 테러나 데이터 범죄 이런 거 아시죠? 랜섬웨어 있잖아요. 랜섬웨어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랜섬이 말 그대로 인질 잡혀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렇게 이런 기술이 됐으면 이게 말 그대로 얘네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이런 걸로 악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거 많이 아니까, 야, 너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다시 가져가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내놔. 그러니까 자기들 이런 걸로 돈 수십억씩 벌어가고 비트코인으로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하거나 이쪽이 요즘엔 개발자들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하거든요. 개발자 갑질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 진짜 요즘에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걔네를 대응해 보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소득 격차 저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걸로 슬퍼하지 말고 상위로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트렌드인 거고, 아까 얘기했던 이게 초연결주의. 진짜 무슨 그물망,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되게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각자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가치와 헤비 소수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모든 게 오픈 투 퍼블릭으로 다 연결이 되고 이거 빅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운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고,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 이슈들이 경제 이슈, 사회 이슈, 정치 이슈, 환경 이슈, 핵심 기술들이 이렇게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중요한 거는 저거 글자 안 보이는데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결국에는 다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핵심 기술들도 하나하나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런 노동력의 위기? 이런 얘기 혹시 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고위험 직업군, 앞으로 곧 사라질 아이들, 텔레마케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이분들이 직업에 기천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게 되죠. 왜냐면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분들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산 콜센터 이런 거. 뭐 세무대리인, 보험조정인, 스포츠 심사. 스포츠 심판 저거 아쉬운데요. 저거 지금 안 해도 되는 게 다 보여주고 이제 데이터 분석해주니까. 사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억울한 경우 있었어요. 이탈리안 심판이 잘못 봐가지고 걔 엄청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포츠 심판도 빅데이터 이런 거 다 알아서 정확하게 해줄 거니까. 법률 비서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커피숍 종업원도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지금 엄청 기뻐하고 있죠. 네, 하이! 이러면서 되게 이런 거 보면 로봇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애들이 친절하게 다 해줄 거니까 저런 서비스업들이 가장 크게 받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도 필요 없죠. 오히려 저게 가장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직업인데 호가 같은 거 엄청 왜냐면 조작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예를 들면 같은 부동산인데도 그 주식보다 훨씬 불투명한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같은 물건도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여기서는 아파트 값이 2억이고 여기서는 그 매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저런 중개업에 대한 사람들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빅데이터로 다 이제 해서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이런 걸로 해서 거래소 개념으로 앞으로는 갈 것 같고, 외국인 노동자, 농장 계약주? 계약주, 죄송해요. 제 계약주라고 해가지고 술 먹고 싶어하는 건 아닌데. 네, 농장 계약주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비서직. 특히나 아까 얘기했죠. 리더십이 필요 없고, 비서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일반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밑에서 해주는 거였는데 요즘엔 다 이제 그 인공지능 비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죠. 그리고 뭐 배달직,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지금이야 플랫폼화 돼서 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배달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근데 나중에 이런 거 얘기지. 드론이 이렇게 족발, 뭐 감자탕 이렇게 하면 진짜 그 배민의 사람들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요. 더 빨리 오겠지. 그럼 저는 맨날 순댓국 언제 와요? 이렇게 오돌뼈 언제 오냐고요. 근데 지금 막 바로바로 오니까 그런 걸로 위협 받으세요. 배달 자체는 없어지진 않겠지만 배달직. 우리 이제 저위험 뭐 직업군은 선생님 안무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 크리에이티브한 창의력이 요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저위험이에요. 단순한 저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과, 외과 의사, 뭐 심리학자, HR 매니저, 뭐 그 분석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뭐 인류학자, 고고학자, 뭐 이제 세일즈 매니저, 전문 경영인, 뭐 이런 사회복지사,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그러니까 저는 우리 느끼잖아요.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상담해주고, 그 미주 씨도 그런 일 하죠. 사람들 카운셀링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되게 답답하고 악성 댓글 이런 거 쓰지 말고 들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이나 이런 게 더 발달하고 발전되면서 그 우리가 감성으로 할 수 있는 거나 사람들을 뭔가 분석해서 컨트롤하거나, 리더십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를 조금 더 추구하는 그런 직업들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니즈를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나온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지수들이 이렇게 나와요. 1로 봤을 때 높은 지수, 그리고 낮은 지수. 이거 말고도 이거 찾아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앞으로 이제 고위험 직업군, 저위험 직업군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면 아니면 앞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그 이태원 대학교도 대안학교예요. 평생 교육원이라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한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직업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의 진로나 내가 뭘 해볼까, 뭔 창업을 해볼까,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이런 경제나 사회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굳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선생님 해봤으니까 이제 내 목소리가 이쁘니까 텔레마케터를 해볼까? 뭐 이런 거는 정말 약간 좀 역발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을 위해서 이런 게 대비를 한다면 이런 거 이제 뭐 위기관리 감독직, 뭐 사회복지사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저건 아니어도 되지만 좀 저런 거를 반영을 해서 내가 나중에 내 몸값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기술을 좀 연마해가는 게 굉장히 사실 자본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돈을 떠나서 사람이 이제 노동적으로 근로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소속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무료로 내가 돈을 뭐 안 받고 뭐 강의를 하던 아니면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던 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무서운 게 나 뭐 선생님들 부부들 중에서 한 달에 이제 연금만 한 700~800만 원씩 나오면은 남부럽지 않게 굉장히 잘 사시는 건데 노는 거, 그러니까 여행 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서 너무 싫대요. 무료하다고.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걸로 굳이 하면 자기 보람도 더 커질 거고 그런 거랑 좀 연관해서 더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우리나라 노동력의 위기도 있지만 실제로 더 그런 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제 인구 절벽이 온다. 뭐 태어난 애들이 적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기계에 대체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거랑은 좀 별개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세차단 한 명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나왔던 그러면 직업 말고 그럼 당장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배워놓으면 좋은가에 대한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대라고 해요. 사실 이런 그 MBA나 이런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 능력이 경영진들이나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 면접 같은 거 보면은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이 됐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면접관들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위기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뭐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나 이런 것 자체가 다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경험치도 있을 거고 그런 거라서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은 다들 시대가 변하고 안 변하고를 떠나서 세월이 지나고 안 지나고를 떠나서 늘 생각해서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판적인 생각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 평론가 왜냐면 그 빅데이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도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다양하고 한데 우린 지금 정보의 홍수와 쓰나미도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게 그래요. 재테크, 돈 버는 거 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는 방법도 모르겠지만 다 자기들끼리 이게 좋다. 은행 가면은 고객님 ELS 하세요. 뭐 이제 증권사 가면 지금 코스피 3천 갑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이러고 부동산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땅은 안 사라지니까 땅 사세요. 무조건 대출 받아 땅 사세요. 그러니까 다들 그리고 보험사 가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은퇴 설계만 하래. 20대 30대인데 은퇴 설계만 하래요. 내가 지금 당장 내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것만 하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내가 딱 들었을 때 비판적인 생각으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분석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굉장히 크고 아까 봤던 이제 안무가 같은 거는 굉장히 저위험군이었죠. 창의력. 스스로 늘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있는 거를 그냥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계속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리더십은 아니겠지만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을 매니징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시적소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이렇게 잘 진두지휘를 할 건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코디네이팅을 하는지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그 약간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왜냐면 기술은 발달하고 단순 노동이나 이런 건 다 대체될 수 있는데 이런 뭔가 카운셀링을 하고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로봇이나 기계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인문학이나 뭐 감성적이나 이런 쪽을 발달하는 거를 배워두시면
더 나중에 더 도움이 되거나 이런 창의력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능력을 좀 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의사결정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ICBM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다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우리잖아요. 빅데이터가 있고 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지만 이런 이제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제 올바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협상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이건 되게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엔 갖춰야 될 소양들, 그리고 직업군들, 비전 있는 직업군들, 그리고 좀 앞으로는 사양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도태되거나 바로 기계나 이제 로봇에 대체될 수 있는 것 같은 직업군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뭐 정부의 역할 뭐 이런 거는 되게 사회 수업 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잘 컨트롤해라. 결국에는 선생님 애들한테 알려주실 거면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국제 안보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겠죠. 실제로 뭐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뭐 사실 지금이야 우리나라만 지금 지구상에 남은 분단 국가지만, 이게 사이버 테러나 전쟁이 그냥 이제 총 들고 핵 쏘고 이거 말고도 그냥 이런 정보 싸움으로도 이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거나 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IS 같은 거 나와가지고 지금도 되게 무서운 것처럼 저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다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사회나 뭐 경제나 이런 문화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지고 올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미에서는 이게 1, 2, 3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도 주식시장이 확 화랑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장이 또 한 번 우리가 빅뱅을 일으키면서 올라갈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저숙련 일자리의 감소나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위협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비전형 뭐 고용 관계. 왜냐면 일례로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며느리 모시기 이제 그 방송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 나왔던 아나운서 그 며느리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언니 저 뭐 아는 뭐 PD나 이런 이제 뭐 그런 작가분들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로망이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되게 멋있고 그런 직업인데, 그 요즘에 MCN 뜨잖아요. 1인 방송? 이제 누구야? 김이브나 그 또 어떤 남자분 먹방 하시면서 몸 좋으신 벤츠? 그런 분들 그 방송으로만 벌어가시는 수입이 몇 억대요. 10억, 적게는 뭐 2억대에서 많게는 10몇 억대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장난감 조립해서 영어로 그걸 설명해 주는 거는 엄마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우리 애기들아 이거 보면서 영어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엄청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엄청 많은데 공채를 안 뽑아요. 지금 SBS, KBS, MBC 아나운서 공채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MCN이나 이런 거 발달돼가지고 그런 거죠. 1인 매체. 아까 봤던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저도 집에 가면은 그 장비가 있어요. 저 일반 그 영상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들이 들고 다니는 장비를 인터넷에 그냥 2, 30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명 달고 다니면서 제가 그냥 BJ를 해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당장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아나운서 친구들의 일자리 말고 이제 일거리를 창출해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 지금 뭔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고, 이제 이런 점,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반면이나 이런 것도 투자에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뭐 들어보신 거 어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겠다, 아니면 발상의 전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게 좀 잡히셨는지 하셨어요?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뭔가 주식시장이 더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자율주행이나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하는 회사들은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초입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 기업 분석을 하거나 내가 투자할 종목들을 선정할 때 이런 걸 또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아직은 좀 초입부라서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역사적으로 각 산업혁명의 말미에 주식시장이 확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오르거든요. 그런 게 상용화가 되거나 법령화가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그 정보를 받는 소스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봤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그런 이제 뭐 취업 칼럼이나 이런 거 중에서 앞으로 뜰 이제 직업이 신문 스크랩이나 기사 스크랩?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스크랩해주고 그때도 그랬어요. 분석을 잘 해주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나 매체는 네이버에만 들어가 봐도 사실인데 그게 맞는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 사실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불신도 많아질 거고 그게 또 기자분들이 쓰는 거랑 또 역사가들이 쓰는 거는 우리가 당한 입장과 그리고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되게 다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검색을 해서 뭐 CNN이나 BCC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일본에 들어가서 뭐 니케이나 이런 것도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사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마지막에 소감 말씀해 주셨던 저분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잘 앞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집단 지성을 이뤄가야 돼요. 서로 롤을 정한다는 거죠. 저도 모임을 되게 많이 해봤지만 제 스스로가 이런 성향이면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분들이 알아서 뉴스 기사를 올리고 좋은 기사를 큐레이팅해서 자기들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도 이제 그러니까 노하우보다는 노후를 아는 시대, 노후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요. 나는 지금 일하고 위에 상사한테 깨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지만 나중에 뭐 우리 단톡방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저는 제가 가진 모임들한테 그런 걸 이제 뿌려주면 자기들끼리 또 그런 걸 확장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의견 토론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정보 제공자지만 얻고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이거는 현실적인 조언을 말씀드린 건데 어디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되게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나랑 관심 있는 사람들의 옆에 두는 게 가장 좋은 정보 이제 그 분석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답변이 좋게 된지. 네, 오늘 굉장히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 수업이 좀 뭐 두서없게 저는 이제 많은 거를 짧은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떻게 잘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일부분일 뿐이고 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뭐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일단은 뭐 오늘 수업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한 분도 안 졸고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이 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서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살아있는 눈빛으로 봐주셔서 되게 저도 신나서 열심히 알려드렸던 것 같고 남은 2강에서 4강도 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 내주시는 거 헛되지 않게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